섭씨 30도에 이르는 고비 사막, 몽골 초원 한가운데에 흐르는 작은 가을가에서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발은 이미 오래전에 찢어졌고 발가락 3개는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며칠째 굶주린 몸속에서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동행하던 브로커는 도망쳤고 중국 공안은 바로 코앞까지 추격해 왔으며 저는 끝없는 벌판 한가운데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말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순간,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 이 시간이야말로 자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에게 허락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여성 공작권 2호입니다. 왜 제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정을 이루어야 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차분히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곧 다가오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놓치지 마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1988년 12월, 평양 23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평양 외국어 대학 영어과를 수석으로 졸업할 예정이었던 저는 졸업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눈이 많이 내렸어요. 한방눈이 대동강 위로 소복이 쌓이던 날이었죠. 기숙사에서 졸업 논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둘이서 있더군요. 강수련 동무인가? 네, 그렇습니다만. 따라오시오. 조국이 동무를 필요로. 그게 다였어요. 설명도 없었고 거부할 틈도 없었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도 주지 않더군요.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고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김일성 광장의 붉은 깃발들, 주제, 사상탑의 불빛, 그리고 제가 4년을 보낸 대학 건물까지, 그게 제가 본 평양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창문도 없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곳이 정찰총국 산하 비밀훈련소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지하 독방에서 잠을 잤어요. 왜 끌려왔는지도 모른 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설명을 들었습니다. 훈련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앉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수련 동무. 동무는 지금부터 조국의 비밀 전사가 될 것이요. 해외에서 활동할 첩보원 말이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첩보원이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된다니. 왜 저입니까? 동무의 아버지 강철수 동무를 아시오?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만 들었거든요. 동무의 아버지는 조국 해방전쟁에 영궁이요. 남조선 깊숙이 침투해 수많은 정보를 가져온 전설적인 공작권이었어. 그 피가 동무에게 흐르고 있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왜 성분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평양 외국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왜 다른 학생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 전부 아버지 덕이었던 거예요. 아니버지의 유산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였죠.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평양에 계신 어머니도 끝이에요.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니까요. 영광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함께 선발된 동기는 저를 포함해 12명이었어요. 남자 7, 여자 5, 전부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끌려온 사람들이었죠.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2시까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사격, 격투술, 암호 해독, 감시와 미행, 신문 기술, 그리고 여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훈련이 있었어요. 유혹술, 적국의 남자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마음을 빼앗고 어떻게 정보를 빼내는지 일주일에 3번씩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인계는 가장 오래된 첩보 기술이다. 여자의 몸은 조국을 위한 무기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랑스러워해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무언가가 죽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내색하는 순간 탈락이고 탈락은 곧 죽음이니까요. 훈련 중에 동기 3명이 죽었습니다. 2명은 극한 훈련 중 사고로 한 명은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았어요. 3살이었던 그 청년의 이름은 아직도 기억나요. 박영철. 한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죠. 영철리가 끌려가던 날 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발, 그리고 정적. 그날 이후로 저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감정은 약점이고 약점은 죽음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1990년 봄이 왔습니다. 1년 반의 기초훈련을 마치고 이제 실전훈련 단계로 넘어갈 때였어요. 12명이던 동기는 6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 중에서 해외 공작권으로 최종 선발될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했죠. 마지막 관문은 심리 테스트였어요. 지하 독방에 3일 동안 갇혀서 불도 없이 음식도 없이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신문이 시작됐어요. 내 이름이 뭐냐? 강수련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진짜 이름. 말이다. 강수련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남조선 간첩이지. 아닙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 강수련입니다. 이틀 밤낮을 그렇게 신문당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아니, 버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에게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첩보원이 되면 해외로 나갈 수 있다. 해외로 나가면 어머니께 좋은 것들을 보내드릴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1992년 연가을 마침내 최종 선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명 중 해외 공작권으로 선발된 사람은 저 강수련 단 1명이었어요. 발표가 나던 날 훈련소 대강당의 고위 간부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훈장을 제 가슴에 달아주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부터 동무는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 최초의 여성 해외 공작권이요. 여성 첩보원 이루 그게 동무의 새 이름이요.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부심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감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한옥에서 나와 더 큰 감옥으로 들어가는 선발식이 끝난 후 교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련 동무, 이제 동무의 과거는 사라지는 거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동무 어머니에게는 동무가 외교부에 특됐다고 통보했어. 앞으로 동무는 외교관이요. 해외에서 편지를 보내도 되지만 절대로 진짜 하는 일을 말해선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관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요. 기록도 없고 이름도 없소. 만약 적에게 잡히면 조국은 동무를 모른다고 할 거요. 그래도 괜찮겠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가 죽어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조국의 칼날입니다. 칼날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대답이었어요. 4년간의 훈련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훈련소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홀로 운동장에 나가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의 별이 총했어요. 똑같은 별을 평양에 계신 어머니도 보고 계실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냥이 여성 첩보원 1호라는 번호가 된 거구나. 이름을 잃어버린 기분, 존재를 잃어버린 기분, 그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묘하게 해방감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까 오히려 두려울 게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는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저는 드디어 훈련소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베이징, 중국 수도에서 무역, 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죠. 베이징에 드나드는 남조선 기업인들을 접촉하고 포섭하고 정보를 빼내는 것. 27살에 저는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국의 칼날이 되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칼날이 언젠가 저 자신을 베게 될 거라는 걸.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1992년 겨울 저는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중국의 수도는 충격이었어요.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군요. 거리마다 넘쳐나는 물건들, 화려한 간판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우리가 배웠던 자본주의에 썩어빠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고 풍요롭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히 조선무역 회사 직원, 리명희로 살았으니까요. 네, 리명희. 그게 제 위장, 신분이었어요. 17살의 조선족 여성. 연변에서 태어나 베이징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 처음 인연은 적은 기간이었습니다. 중국어 억양을 완벽하게 익히고 베이징 진리를 외우고 현지 문화에 녹아드는 훈련이었죠. 본격적인 임무는 1995 연봄부터 시작됐어요. 첫 번째 타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5년 3월 베이징 국제무역센터 근처 호텔 로비였어요. 김모 씨 40대 초반의 한국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전자부품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북한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에게 접근했어요. 커피를 들고 가다가 일부러 부딪힌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순수한 조선족 아가씨,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착한 여자, 고향 이야기에 눈물 흘리는 감성적인 사람. 일주일 만에 그는 제게 마음을 열었어요. 한 달 만에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고요. 석 달 뒤 저는 그의 사업 정보, 거래처 명단, 그리고 그가 북한 쪽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결정적 정보를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임무 완료. 그 후로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감정을 갖는 순간 일을 망치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저는 30명이 넘는 한국 사업가들을 접촉했어요. 그중 12명에게서 의미 있는 정보를 빼냈고 내 명은 아예 협력자로 포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국에서는 저를 혁명의 꽃이라고 불렀어요. 1년에 2번씩 평양에서 오는 연락책이 저에게 전해주더군요. 장군님께서 직접 칭찬하셨다고. 동무는 조국의 자랑이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거라고. 이게 다 통일을 앞당기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한 건 1996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저는 특별 임무를 받았어요. 탈북자 색출 작전 베이징 외곽에 탈북자들이 숨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가서 확인하고 위치를 보고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조선족 행세를 하며 그 동네를 돌아다녔죠. 며칠 만에 찾아냈습니다. 허름한 지하, 새 방에 숨어있는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8살쯤 되어 보이는 딸,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어디선가 막노동을 하고 돌아오더군요.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며 빨래를 했고요. 딸아이는 그 좁은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저는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위치, 인원, 이동 패턴까지 상세하게. 사흘 뒤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아내와 딸을 감싸려 했어요. 어머니는 울부짖었고요. 딸아이는 멍하니 서 있더군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표정으로 그들이 끌려가는 트럭 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가족은 어떻게 될까? 북송되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겠지. 아이도 같이.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베이징 골목에 허름한 술집에서 고량주를 마셨습니다. 취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없더군요. 베이징의 밤하늘은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여요. 이상하게 그게 슬펐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좀 이상해졌어요. 임무는 계속했지만 뭔가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조국을 위한 건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27년 봄 저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왕할머니,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연변 출신이라 저와 같은 말을 썼고 자주 마주치다 보니 친해졌어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신기한 물건을 봤습니다. 작은 라디오였어요. 할머니가 가끔 그걸 듣는다고 하시더군요. 이거 어디 방송이에요? 남조선 거야. 요새는 이거 잘 잡혀.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남조선 방송이라니 우리에게는 금지된 것, 들으면 안 되는 것. 하지만 호기심을 누를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도 한번 들어봐도 돼요.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라디오를 건네 주셨어요.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 음악 프로그램이었어요. 진행자가 유행하는 노래들을 틀어주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장군님 찬양도 없고 사상교육도 없고 그냥 노래하고 웃고 청취자들 사연을 읽어주고 그리고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2년째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고난의 행군,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저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평양에서 훈련 받을 때도 베이징에서 활동할 때도 본국에서는 약간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만 했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게 사실일까? 저게 남조선의 선전선동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997년 여름 저는 새로운 타깃을 맡았어요. 박정호 씨 42살의 한국 사업가, 서울에서 가전제품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타깃들처럼 접근했어요. 우연을 가장에 만나고 호감을 사고 조금씩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한국가들은 대부분 비슷했거든요. 허세 부리고 여자 밝히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 포섭하기 쉬웠어요. 근데 박정호 씨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진지하고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딸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 딸이 7살인데 요즘 한창 그림 그리기에 빠져 있어요. 매일 아빠 그려준다고 그러면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파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씨에 빠진 입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제가 훈련소에 끌려갔을 때 평양에 두고 온 동생도 7살이었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박정호 씨에게 접근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 돈 자랑도 안 하고 여자한테 출근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가족 생각하고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딸과 통화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석 달을 접촉하면서 저는 그에게서 아무 정보도 빼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빼낼 수 있었는데 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본국에서는 재촉했습니다. 왜 진척이 없느냐고 빨리 성과를 내라고 결국 저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박정호 남조선 가전업체 대표 북한 시장 진출에 관심 있음, 기술 협력, 가능성 높음, 포섭 가치 있음, 거짓말이 반, 진실이 반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올린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새벽은 회색이에요. 스모그 때문에 해가 떠도 한참 동안 흐릿하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그게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런 걸까? 내가 포섭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 가족은 아이들은 문득 그 탈북자 가족 생각이 났어요. 끌려가던 8살 아이, 멍이 서 있던 그 눈빛, 그리고 박정호 씨 딸, 사진, 환하게 웃던 7살 아이, 둘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1998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베이징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국 라디오를 몰래 듣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왕할머니 몰래 라디오를 빌려다가 숙소에서 이어폰 끼고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조선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미제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히려 잘 살고 자유롭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반면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으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던 그 조국에서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탈북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함경북도에서 탈북했다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동생도 저만 살아남았어요. 북한에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예요. 라디오를 끄고 한참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평양에 계시니까 괜찮으시겠지. 하지만 정말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1998년 가을 베이징은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질문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 조국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가 진짜 내 조국 맞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깊이. 그리고 그 흔들림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해에 만나게 될 한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1999년 봄 베이징에 온 지 7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34살. 저는 여전히 조선무역회사 직원 리명희로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 여직원, 속으로는 조국의 칼날. 하지만 그 칼날은 이미 무뎌져 있었습니다. 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조국이라 부르는 그곳이 진짜 내 조국인지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3월 어느 날 본국에서 새로운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정태호 45세, 남조선 중견 전자부품 회사 대표.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 보유 최우선, 타깃으로 지정함. 연락책이 건넨 서류를 읽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또 시작이구나. 서류에는 그의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회의하는 모습, 얼굴이 날카롭고 눈빛이 진지해 보였어요. 이 사람 기술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요. 어떻게든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시오. 가능하면 포섭까지.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누군가를 속여야 하는구나. 또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야 하는구나.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정태호 씨를 처음 만난 건 1999년 4월 초였습니다. 베이징 왕푸진 거리 근처의 고급 호텔 러비. 그가 한국 기업인 모임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틈에 저는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가다가 일부러 부딪히는 거죠. 아이고, 커피가 쏟아지면서 그의 양복 소매에 튀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황한 척 연기하면서 손수건을 꺼내 닦아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야말로 안 보고 걸었네요. 그가 손을 내었어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뜨거웠을 때인데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군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센터에서, 로비 카페에서. 물론 전부 계획된 우연이었죠. 세 번째 만났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자주 뵙네요. 혹시 여기 직원이세요? 아니요. 근처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가끔 여기서 미팅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저는 정태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리명이에요. 연변 출신이에요. 자연스럽게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하실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이징에서 한국말 할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로웠거든요. 외롭다고요. 대기업 사장님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외롭다고요. 그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그날 호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제가 유도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사업 이야기, 베이징에 왜 왔는지 정보를 빼내려고요. 근데 그는 사업 이야기를 별로 안 하더군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올해 14살이에요. 아, 그러세요. 따님이 한국에
계시구나. 네.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 혼자 키우고 있어요. 말하는 그의 눈이 순간 흐려지더군요.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좀 괜찮아요. 딸이 의젓해져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교복 입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예쁘네요. 그렇죠. 아내 닮았어요. 사진을 보는 그의 눈에 담긴 건 진심이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만났던 타깃들과 다르구나.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호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처음에는 임무 때문이었어요. 접촉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빼내려고. 근데 이상하게도 만날수록 정보 수집은 뒷전이 되더라고요. 그와 대화하는 게 좋았거든요. 편했어요. 정태호 씨는 다른 한국 사업가들과 달랐습니다. 허세를 안 부렸어요. 돈 자랑도 회사 자랑도 안 했어요. 그냥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 원래 사업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러세요. 네. 반도체 연구원이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제가 인수하게 됐어요. 경영은 잘 몰라서 맨날 해마해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웃음이 진심이더라고요. 자기 부족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진심으로. 1999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호텔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전날 본국에서 연락이 와서 밤새 고민했거든요. 정태우 정보를 빨리 올리라는 독촉.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리씨, 오늘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리씨, 제가 좀 신뢰되는 말 해도 될까요? 네. 당신 눈에는 왜 항상 슬픔이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슬픔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웃을 때도 말할 때도 눈 속에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4년 인생에서 누군가 제 감정을 읽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훈련소에서는 감정을 숨기라고 배웠습니다. 표정 관리, 눈빛 관리, 목소리 관리, 완벽하게 연기하라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7년 동안 베이징에서 수십 명을 속이면서 누구도 제 모습을 본 적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봤어요. 제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걸. 저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매더라고요. 정태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지로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는 거 알아줬으면 해서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한참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봐줬다는 게 진짜 나를 봐줬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또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속이고 싶지 않구나. 이 사람만은 배신하고 싶지 않구나. 그 후로 우리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가면을 벗었어요. 물론 첩보원이라는 건 말 못했지만 다른 이야기들은요. 고향이 그립다는 것,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것, 가끔 밤에 악몽을 꾼다는 것, 연변 출신 리명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양 출신 강수련의 이야기를요. 정태호 씨는 다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캔 묻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명희 씨, 언젠가 고향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는 몰랐겠죠. 1999년 여름, 어느 날 저녁, 정태호 씨가 저를 호텔 레스토랑 대신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베이징 외곽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운영하는 집, 여기 냉면이 끝내줘요. 제가 발견한 비밀 맛집이에요. 허름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그가 아내 이야기를 많이 난위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도 밥도 잠도 딸이 없었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만나서 2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이제 전부였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명희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았어요. 고백이라는 거. 근데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를 속이고 있잖아. 이름도 가짜고 신분도 가짜고 전부 다 거짓말인데. 정 사장님 저는 태호라고 불러요. 사장님 소리 듣기 싫어요. 태호 씨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나한테 빠지면 안 된다고. 나는 당신을 배신하게 될 사람이라고. 나도 명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모르죠. 근데 상관없어요. 왜요?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는데 그가 자기 재킷을 제 머리 위에 씌워 줬습니다.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저는 튼튼해요. 비 맞은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요.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올라올래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무 때문이었을까요? 그를 더 깊이 포섭하려고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더군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명희 씨, 네, 나 진심이에요. 당신한테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나의 차이도 많고 내가 호라이고 조건이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당신이 좋아요. 진심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도 당신이 좋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을 속이고 있는 내가 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옥에 빠졌어요. 낮에는 정태호 씨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본국의 보고서를 쓰며 괴로워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거짓말을 썼어요. 타깃과의 친밀도 상승 중, 기술 정보 접근, 시도 중, 추가 시간 필요. 사실은 기술 정보 따위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 이게 임무인지 사랑인지 저도 구분이 안 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건 사랑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인정하기가 무서웠던 거겠죠. 1999년 가을, 어느 날 정태호 씨가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한 달 정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농담처럼 말해 샀는데 그가 진지하게 대답하더군요. 언젠가는 같이 가죠. 서울 구경시켜 줄게요. 서울, 남조선의 수도, 적국의 심장.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정태옥 씨가 서울로 떠난 한 달 전은 매일 밤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무고 뭐고 상관없이 진심으로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끝날지 알았거든요. 언젠가는 들통날 거고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근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35년을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사랑받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둘 다 알면서도 저는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가 밀레니엄을 축하하던 그의 첫날, 저는 베이징 숙소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하고 있었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며 다들 들떠 있었죠. 근데 저는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손에는 본국에서 온 지령서가 들려 있었거든요. 정태 기술 정보 확보 최종 기한 2000년 3월 말 실패 시 귀환 조시. 글씨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귀환 조치.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평양으로 끌려가서 신문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용 소행, 운 좋으면 재교육, 운 나쁘면 처형. 8년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온 혁명의 꽃책에 내려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제가 일을 안 했으니까. 정태옥 씨를 만난 지 거의 1년. 저는 그에게서 단 한 건의 기술 정보도 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빼낼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1999년 가을 정태호 씨가 서울에서 돌아온 후로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베이징에 올 때마다 저를 찾았고 우리는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하고 산책하고 가끔은 함께 밤을 보내고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본국에서는 계속 재촉했어요. 언제 정보를 빼내냐고 왜 진척이 없냐고 저는 매번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타겟 경계심, 높음, 접근 중이나 기술 정보, 너굴, 회피함, 추가, 시간, 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정태호 씨는 경계심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회사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했고 기술적인 내용도 가끔 언급했어요. 빼내려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아니,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배신하고 쉽지 않았으니까. 2000년 7월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더라고요. 조선말 억양이 섞인 중국어를 쓰는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들, 감시죠. 본국에서 저를 의심하고 사람을 보낸 거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8년간 첩보원으로 살면서 감시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태호 씨를 만나면 안 됐어요. 적어도 당분간은. 근데 그때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밥맛이 없고 온몸이 나른했거든요. 근데 이 주가 지나도 안 낫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2000년 7월 중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작은 병원. 신분이 노출될까봐 조선족 행세를 하며 진료를 받았죠.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물었어요. 언제 마지막 월경하셨어요? 그게 5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2달 넘게 안 했네요. 혹시 모르니까 임신검사 한번 해볼까요? 임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하해졌습니다. 설마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6주차예요. 축하라고요. 저는 축하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북한 첩보원이 타깃으로 삼았던 한국. 4개 아이를 임신한 거잖아요. 이게 들통나면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평양에 계신 어머니도 그리고 이 아이도 병원을 나와서 한참 동안 길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손이 배 위로 갔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태호 씨와 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무서웠어요. 근데 동시에 따뜻은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지가 뭐가 있나? 하나. 아이를 지우고 임무를 계속한다. 둘. 본국에 보고하고 귀환한다. 셋. 정태호 씨에게 모든 걸 털어 놓는다. 첫 번째는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못 했어요.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본국에 보고하는 순간 저와 아이 모두 끝이에요. 세 번째는 도박이었습니다. 정태호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 첩보원이라고 밝히는 순간 그는 저를 버릴 수도 있었어요. 아니, 버리는 게 정상이죠. 자기를 속인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태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태호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네. 직접 만나서 할게요. 내일 시간 돼요. 내일 베이징 가는 비행기 있어요. 저녁에 볼까요? 네, 저녁에 봐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좋든 나쁘든 정태호 씨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작은 공원, 사람 없는 곳으로 일부러 잡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명희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호 씨, 저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게 있어요. 사과요. 무슨? 제 이름은 리명희가 아니에요. 정태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진짜 이름은 강수련이에요. 연변 출신도 아니에요. 저는 평양 출신이에요.
평양.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챈 거죠. 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첩보원이에요. 8년 전에 베이징으로 파견됐어요. 남조선 기업인들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고요. 말하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타깃이었어요. 당신 회사 기술 정보를 빼내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정태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임무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접근하고 정보 빼내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목이 메였습니다. 근데 당신을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졌어요. 처음으로 가면 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태호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안 빼냈어요. 1년 동안 빈 보고서만 올렸어요. 당신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더니 본국에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지금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6주째예요. 당신 아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영혼처럼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가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서 등 돌리고가 버릴 거라고. 그게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근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예상 못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수련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련 씨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빛나더군요. 나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임무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사랑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사랑해요. 임무고 뭐고 상관없이 진심으로요. 정태호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앉았어요. 바로 옆에. 솔직히 충격이에요.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요. 근데 동시에 이해도 돼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떤 선택에 기로에 서 있었을지.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련 씨. 네.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운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펑펑 운 건 처음이었어요. 35년 동안 눌러왔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훈련소에서의 고통, 8년간의 거짓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속여온 죄책감까지. 정태옥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도망치자. 네, 남한으로 가자. 나랑 같이, 아이도 같이 도망치자고요. 근데 어떡해요? 저는 첩보원이에요. 북한에서 탈북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알아요. 위험한 거. 제가 가면 평양에 계신 어머니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이야기 더 해줘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첩보원인 줄도 모르고 그냥 외교관인 줄 알고 계세요. 제가 탈북하면 그분이 수련 씨, 정태호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뭐가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여. 이제 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탈북할 것인지, 어떤 루트가 안전한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정태호 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 중에 탈북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연락해 보겠다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최소 2세. 나 그동안 티내지 말고 버텨요. 감시조가 있어요. 들킬 수도 있어요. 들키기 전에 빠져나가면 돼요. 내가 루트 만들어 놓을게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련 씨, 약속해요. 반드시 데리고 나갈게요. 당신이랑 아이 둘 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별이 보이는 건드은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맑더라고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8년 만에 처음으로 앞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직접 탈북자들을 잡아 송환시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아찔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이제 내게 돌아오는구나. 근데 그래도 가야 했어요. 이 아이를 자유로운 세상에서 낳고 싶었으니까요. 또 년 9월 정태욱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세웠어요. 정태욱 씨가 한국에 있는 탈북 지원 단체와 연락을 취했고 베이징에서 몽골 국경까지 가는 루트를 알아보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무역회사에 출근하고 가끔 본국, 연락책을 만나고 티내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임신 10주차. 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면서도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이 아이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날 거라는 생각에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본국 연락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만나는데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수련, 동무,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에서 이야기하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뒤따라 들어오더니 문을 닫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무, 임신했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숨기지 마. 나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시죠. 그 사람들이 병원까지 미행했던 거예요. 누구 아이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태옥 씨 이름을 대는 순간 그도 위험해지니까요. 대답 안 해도 돼. 우리도 다 알아. 연락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저와 정태호 씨가 함께 있는 사진. 공원에서 식당에서 호텔 앞에서 수십 장이 넘었습니다. 정태호 남조선 전자부품 회사 대표. 동무의 타깃이었지. 타깃이랑 아이까지 만들었어. 이게 혁명 전사가 할 짓이야. 연락책에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본국에서 명령이 내려왔어. 동무는 즉시 귀환해야 해. 귀환이요. 그래, 평양으로 돌아가서 심사받아야 해. 동무가 변절한 건지 아니면 고도의 작전인지. 변절. 그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거부하면요. 연락책이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죠. 거부. 동무가 거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평양집 앞에서 찍은 사진. 70이 넘은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더라. 근데 얼마나 더 건강하실지는 동무 선택에 달렸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대고 말고는 동무가 결정하는 거야. 순순히 귀환하면 어머니는 아무 일 없어. 근데 거부하면 연락책기 사진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동무 어머니 이미 구류 상태야. 일주일 안에 동무가 안 돌아오면 정치범수 용소로 보낼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첩보원인 것도 제가 뭘 했는지도 그냥 딸이 외교관이 됐다고 해외에서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가 저 때문에 수용소에 가신다고요. 일주일 줄게. 잘 생각해. 연락책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태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 씨, 큰일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들통난 것, 어머니가 잡혀간 것, 일주일 안에 귀환하라는 것. 전화 너머로 그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수련 씨, 일단 만나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갈게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한번 잡혀가면 끝이라는 거. 특히 정치, 범수 용소에 들어가면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 그걸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사람들을 거기로 보냈으니까요. 다음 날 정태호 씨가 베이징에 왔습니다. 우리는 외곽의 허름한 차집에서 만났어요. 감시를 피하려고 일부러 구석진 곳으로 갔죠. 수련 씨,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이요. 탈북 지원 단체에 물어봤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빼내는 경우도 있대요.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희망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 씨, 그건 일반인 경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첩보원이에요. 그것도 여성. 첩보원 2호. 제가 탈북하면 북한에서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제 가족은 본보기로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정태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8년 동안 이쪽 일을 했어요. 탈북자 잡는 일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머니는 이미 끝났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 저랑 이 아이가 죽어요. 배를 쓸어 내렸습니다. 12주차. 아직 티는 안 나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생명. 근데 안 돌아가면 어머니가 수련 씨, 정태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만 물을게요. 뭐요? 어머니가 이 상황을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 없이 홀로 저를 키우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하셨던 분. 제가 대학 갈 때 이러셨어요. 수련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돼. 그게 엄마 소원이야. 행복하게. 그게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돌아오라고 하실까? 아니면 엄마 걱정 말고 내 인생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귀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10배 저를 낳으시고 평생 혼자 키우신 어머니, 저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셨던 어머니, 제가 외교관이 됐다고 거짓말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떠해? 근데 동시에 뱃속 아이 생각도 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감옥에 갇혀야 해요. 수용소에서 죽어야 해요. 돌아가면 저도 아이도 죽어요. 첩보원이 적국 남자와 아이를 가졌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요. 돌아가면 어머니가 죽어요.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와 아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태옥 씨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베이징 외곽의 그 작은 공원 처음 고백했던 곳. 태옥 씨, 저 결정했어요. 가려고요. 몽골로. 정태옥 씨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평생 그것만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수련 씨, 정태호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 결정한 거예요.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냐고요? 그 말로는 부족해요. 제 심장을 반으로 쪼개는 것 같았어요. 반쪽은 어머니 곁에 두고 반쪽만 들고 떠나는 기분.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어머니, 이 편지는 어머니께 닿지 못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씁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딸이 불효를 저지릅니다.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외교관 딸을 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셨다면서요. 근데 어머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실 테니까요. 그냥 아세요. 딸이 나쁜 일을 했다는 것만. 어머니, 저 때문에 고통받으실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머니, 저 지금 아이가 있어요. 어머니 손주예요. 이 아이 낳은 어머니 같은 인생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감시받고 통제받고 굶주리며 사는 그런 인생. 이 아이만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키우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걸려고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다음 생에는 좋은 딸로 태어날게요.
편지를 쓰고 불에 태웠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종이가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함께 타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제가 되어 사라지는 느낌. 근데 동시에 새로운 게 생겨나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 어떤 일이 있어도 2000년 10월 초 탈북 루트가 확정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내몽골 자치구까지 차로 이동.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몽골 국경까지 간 다음 국경을 넘어 몽골 측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루트. 정태호 씨가 모든 걸 준비해 줬어요. 돈도 브로커 연락처도 비상시. 연락할 곳도. 나는 한국에서 기다릴게요. 몽골에 도착하면 바로 갈게요. 네, 수련 씨. 반드시 살아서 와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베이징 거리를 걸었습니다. 8년을 살았던 도시. 수십 명을 속이고 사람들을 잡아보내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찾았던 곳.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안개 때문인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은 안 보였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은 늘 그랬죠. 근데 평양에서는 보일까요?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서는 어머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당신의 딸은 끝내 효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은 창살 없는 하늘 아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배를 쓸어 내렸습니다. 파사주카 이제 슬슬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새벽 4시 저는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안에는 여권, 그리고 정태호 씨가 준 비상 연락처가 든 종이 한 장.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베이징 외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브로커가 마련한 차로 갈아타고 내몽골 방향으로 차창 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멀어져 갔어요. 안녕 베이징, 안녕 내 8년, 안녕 어머니. 그렇게 저의 탈북이 시작됐습니다. 목적지는 몽골.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어머니를 버린 죄. 그건 평생 지고 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만은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정태우 씨가 마련해준 루트는 이랬어요. 베이징에서 내몽골 자치구까지 차로 이동.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몽골 국경까지 간 다음 국경을 넘어 몽골 측 한국 대사관으로. 말로 하면 간단하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베이징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내몽골 어얼드워스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브로커가 사라졌어요. 돈만 받고 리 거죠. 혼자 남겨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어는 할 줄 알았지만 내몽골 지역은 처음이었거든요. 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정태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브로커가 도망갔어요. 뭐 지금 어디예요? 어울더스 근처. 어딘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화우와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 씨 일단 움직이지 마요. 새 브로커 구해볼게요. 며칠만 버텨요. 며칠이요? 임신한 몸으로 낯선 곳에서 쫓기는 신세로. 그렇게 시작된 기다림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됐습니다. 브로커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첩보원 출신 탈북자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저는 내몽골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조선 쪽 행세를 하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값싼 여관에서 자고 공안에 눈을 피해 다녔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어요.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2000년 12월 드디어 새 브로커가 연결됐습니다. 몽골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남자였어요.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국경까지 이틀 정도 걸려요. 근데 차로는 못 가요. 왜요? 검문이 심해서 걸어가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싫으면 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00년 12월 23일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브로커와 저 둘이서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몽골 국경 이틀거리라고 했죠.
12월의 내 몽골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30도,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추웠어요. 발은 더 심했습니다. 신발이 얇아서 발가락이 얼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빨리 걸어요. 멈추면 죽어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뱃속 아이 생각을 하면서 첫날 밤 버려진 양 우리에서 잤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바깥보다는 나았어요. 브로커가 준 마른 빵을 씹으며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자유야.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 작은 움직임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근데 곧 끝나. 곧 따뜻한 곳에 갈 거야. 둘째 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찻소리가 들렸어요. 브로커가 갑자기 멈추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숨어 황급히 근처 바위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 가까이 왔어요. 중국 공안 차량이었습니다. 순찰 중인 것 같았어요. 숨 죽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 소리 내면 안 돼. 차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멀어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오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겠어요. 네, 공안이 찾고 있어요. 같이 있으면 둘 다 잡혀요. 나는 다른 길로 갈게요. 그럼 저는요, 길을 몰라요. 브로커가 한쪽 방향을 가리쳤습니다. 저쪽으로 계속 가요. 해 뜨는 방향으로. 내일 아침이면 국경이에요. 혼자서요. 저 임신 7개월이에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제 손에 작은 나침반을 쥐어줬습니다. 동쪽으로 가요. 멈추지 마요. 그리고 그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영하 30도의 고비 사막 한가운데 임신한 몸으로 길도 모르고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신발은 이미 찢어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무서웠는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거든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나침만 보면서 해가지고 다리 떠도 걸었어요.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동상이 온 거예요. 신발 안이 축축한 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었어요. 찢어진 신발 사이로 발이 까진 거였죠. 배가 고팠습니다. 브로커가 준 빵은 진작게 다 먹었어요. 굶은 지 하루가 넘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엄마가 굶으면 아이도 굶는 건데. 아가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 걸으면서 계속 아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 가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따뜻한 밥도 있고 포근한 이불도 있어. 대답은 없었지만 아이가 듣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어요.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별이 베이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렇게 많은 별은 본 적 없었어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죽어가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유구나. 누구의 명령도 없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이 광활한 사막에 홀로 써 있는 이 순간, 죽어가면서도 처음으로 내 의지로 살고 있는 이 순간, 이게 자유구나. 셋째 날, 새벽, 저 멀리 뭔가가 보였습니다. 철조망. 국경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저기만 넘으면 저기만 넘으면 몽골이에요. 자유예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아니 뛰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새우를 거의 안 먹고 걸었으니까요. 비틀거리면서 철조망을 향해 갔습니다. 샷비트 트리치미. 그때 배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고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물컹한 게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양수,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 위에 쓰러졌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근데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통증,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눈밭에 누워서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저는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추위와 고통과 굶주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보였다가 정태우 씨 얼굴이 보였다가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 이 아이 여기서 같이 죽는구나. 근데 그때 뱃속에서 마지막 힘이 솟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본능이었을까요? 이를 악물고 힘을 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주 작은 울음소리.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 다리 사이에 작은 생명이 있었어요. 피투성이의 주먹만한 작은 아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가! 팔을 뻗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제가 얼어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이가 울었어요. 힘차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별들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의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중국 땅이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감옥이 아닌 곳에서 창살이 아닌 별 아래 첫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아가야, 아이를 가슴에 안고 속삭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별이야. 엄마가 처음 본 자유가 너였어.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출혈이 심했어요. 추위에 몸이 굳어가고 있었고요. 여기서 끝인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누군가의 아이를 발견해주면 제발. 눈을 감으려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어는 아니었습니다. 몽골어.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따뜻했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어디지? 고개를 돌려보니까 옆에 침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포근한 담요에 쌓여서 자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둘 다. 어떻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며칠을 굶고 얼어붙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몽골 군인이었어요. 국경 수비대 소속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여자 간호사도 들어왔고요. 군인이 뭔가 말했는데 몽골어라 못 알아들었어요. 간호사가 서툰 중국어로 통역해 줬습니다. 당신 국경에서 발견 아이 낳고 쓰러져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몽골 국경 마을 병원 몽골 해낸 거예요. 국경을 넘은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몽골 국경 수비대가 순찰 중에 저를 발견했대요. 눈밭에 쓰러져 있는 여자와 그 품에 앙인 갓난아이를 보통 같으면 중국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불법. 월경자니까요. 근데 그 군인이 아이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대요. 이 추위에 갓 태어난 아이를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데려왔고 상부에 보고한 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한 거죠. 인도적 조치. 그 이름 모를 몽골 군인 덕분에 저와 아이는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동상에 걸린 발가락 3개는 결국 잘라야 했어요. 출혈 때문에 수혈도 받았고요. 하지만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조산이라 작긴 했지만 울음소리는 누구보다 컸어요. 2000년 12월 26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저와 아이를 울란바토르로 데려가겠다고. 드디어 진짜 끝나는구나. 2001년 1월 2일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 이송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강수련 씨 면회객이 왔습니다. 면회객.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호 씨였어요. 그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7개월 만이었어요. 베이징에서 헤어진 후로 그동안 전화로만 이야기했었는데 직접 보니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수련 씨. 그가 달려와 저를 안 왔어요. 미안해요. 더 빨리 못 와서,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정태옥 씨가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가벼운 우리 아이를 이름 지었어요. 별이요. 고비 사막 별 아래 태어났으니까. 별이 그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별아 아빠야. 아이가 작은 손을 뻗었어요. 정태호 씨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구나. 처음 생긴 진짜 가족.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정태호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가면 조사 받아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알아요. 기다릴게요. 포기 안 해요. 왜요? 저 때문에 힘들잖아요. 첩보원 출신 여자랑 결혼하면 당신 인생도 복잡해지잖아요. 정태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련 씨. 네. 나 진심이에요. 당신이랑 별이랑 셋이서 살고 싶어요. 뭐가 됐든 같이 감당할게요. 장문 너머로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고비 사막에서 봤던 것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였습니다. 태호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살라, 돌아와줘서. 2001년 1월 저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35회 만에 처음 밟는 자유의 땅.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밟는 진짜 자유의 땅. 인천공항에 내릴 때 품에 안긴 별이가 울었어요. 왜 울어? 별아. 아이가 대답할 리 없었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무서운 거라고. 엄마도 그렇다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도 있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2001년 1월 인천공항에 내리던 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밟는 대한민국. 땅. 제가 적국이라고 배웠던 그 나라의 땅.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눈빛도 의심하는 시선도 없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품에 안긴 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낯선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더라고요. 별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몰랐어요. 그 새 집에서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공항에서 바로 어딘가로 이송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조사시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거치는 곳이에요. 보통 탈북민들은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신원 확인하고 간첩 여부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요.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첩보원 출신. 그것도 여성. 첩보원 2호 강수련 씨. 당신 같은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하나예요. 당신이 진짜 전향한 건지 아니면 위장 탈북인지. 그렇게 시작된 조사는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신문이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을 수백 번씩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뭘 했습니까? 포섭한 한국인 명단을 대세요. 정태옥 씨와의 관계가 임무의 연장입니까? 위장 결혼 아닙니까?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것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첩보원이 그렇게 쉽게 전향할 리가 없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들 눈에 저는 그냥 적의 첩자였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별이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조사 기간 동안 아이는 시설 내 보육실에서 지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면회가 허용됐어요. 매일 그 1시간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별일을 안고 있으면 조금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아이에게 속삭이면서 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끝날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당신이 포섭했던 한국 기업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중 몇 명은 사업을 잃었어요. 가정이 파탄난 사람도 있고요. 당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별리와 함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정태훈 씨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대 그는 매일
국정원에 찾아가 저의 석방을 요청했대요. 변호사도 고용하고 인권단체에도 연락하고 제가 증인입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전향했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는 조사관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어떻게 빈 보고서를 올렸는지, 어떻게 그를 배신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거랬는지. 그녀는 저를 사랑해서 탈북한 겁니다. 임무가 아니에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구나. 2001년 6월 조사가 시작된 지 6개월째 되던 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수련 씨 위장 탈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끝난 거예요. 드디어. 다만 조사관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별이와 함께 나갈 수 있다면 시설을 나오는 날 정태호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교복을 입은 소녀. 정태옥 씨의 딸 정유진, 수련 씨. 유진이도 왔어요. 유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연했죠. 엄마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아이한테 갑자기 새 엄마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북한에서 온 안녕. 유진아.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그리고 유진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정태호 씨, 집에서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 깨끗하고 넓고 제가 살아본 어떤 곳보다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밥상에서도 저랑 같은 반찬은 절대 안 먹었습니다. 유진아, 아침 먹어. 학교 가기 전에 뭐라도 먹고 가야지. 아빠 저 학교 가요. 그러고는 빈속에 그냥 나가버리곤 했어요. 상처받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네, 많이. 하지만 이해했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니까요. 어느 날 유진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긴 말을 했어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엄마 자리를 대신할 생각 없어. 그건 내 엄마만의 자리니까. 그럼 뭐 하러 여기 있어요? 내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너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 유진이가 코스음을 쳤어요. 가족이요. 아줌마가 뭘 알아요? 가족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진이의 마음을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밥 차려놓고 도시락 싸주고 빨래해주고 말없이요. 유진이가 저를 무시해도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아줌마, 북한에서 왜 도망쳤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 줬습니다. 첩보원이었던 것, 아빠를 만난 것, 별일을 낳기 위해 목숨 걸고 탈북한 것. 다들은 유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대단하네요. 그날 이후로 유진이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줌마에서 수련 씨로 바뀌었습니다. 가끔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친구 문제, 진로 문제, 그런 것들. 수련 씨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요? 저는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나도 무서운 거 많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용기가 나더라고. 유진이가 살짝 웃었어요. 처음 본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2001년 8월 저와 정태욱 씨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올린 결혼식. 하객은 정태호 씨 회사 직원들과 몇몇 지인들 뿐이었어요. 저쪽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초대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정태우 씨가 있었고 유진이가 있었고 별이가 있었으니까. 주례 없이 하자. 우리끼리 약속만 하면 되지. 정태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수련 씨,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킬게요. 당신이 누구였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태호 씨, 나도요. 당신과 아이들 평생 함께 할게요. 유진이가 별일을 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 더 이상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2003년 봄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국정원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수련 씨,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안 주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말로 시작하면 좋은 소식일 리가 없잖아요. 북한에서 입수한 정보인데 어머니 강곡순 씨가 작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정치범수 용소에서 쌓이는 영양실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실조 굶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굶어서 그 뒤로 며칠 동안 기억이 없어요. 정태우 씨 말로는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대요. 씻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어머니, 네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던 어머니, 제가 외교관이 됐다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제가 죽인 거예요. 내가 도망쳤으니까 내가 살겠다고, 버렸으니까.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정말로요. 근데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머니한테 갈 수 있을까? 수련 씨,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태옥 씨였습니다. 그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수련 씨, 제발 제발. 태호 씨, 나 어머니 죽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태우 씨가 저를 꽉 안고 말했어요. 수련 씨, 당신 어머니가 원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나 때문에 수련 씨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돌아갔으면 당신도 죽고 별이도 죽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원했던 걸까요?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 안 해요. 분명히 당신이 살았다는 걸 알면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정태욱 씨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유진이와 별이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련 씨, 제발 이러지 마요. 유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아이가 저 때문에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엄마, 별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3살 빼기 아이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무너지겠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하루 치매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요. 수련 씨, 진로 상담 좀 해줘요. 유진이와 대화하면서 사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별은 쑥쑥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유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지금은 결혼까지 했어요.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엄마 취업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2020년 정태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장감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련 씨, 고마웠어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나도요. 태호 씨, 나도 행복했어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저를 구해준 사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었던 사람.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60이 되었고 별이는 25살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 닮아서 그런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유진이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에요.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제 손주들을 할머니한테 가자고 하죠. 저는 탈북민 정착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처럼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요. 가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님은 후회 안 하세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후회해요. 어머니 두고 온 거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요. 그런데도 잘 사시잖아요. 그래도 살아요. 왜냐하면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여요. 베이징보다 평양보다 고비, 사막보다 훨씬 가까운 하늘. 그날 국경을 넘은 건 배신이 아니었어요. 네, 그건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한 거였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한 선택. 상담받으러 온 젊은 여자가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비로소 사람이 됐어요. 저녁이 되면 별이가 퇴근하고 집에 와요. 엄마 나 왔어. 밥 차려놨다. 씻고 와.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별이가 물어요. 엄마, 오늘 상담 어땠어? 힘든 사연 많았지. 근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해. 엄마 닮았네. 별이가 웃어요. 그 웃음이 정태옷 씨를 닮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봅니다. 오늘은 별이 잘 보여요. 서울에서 별이 보이는 날은 드은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 잘 계시죠? 저 별들 중에 어머니도 계시는 거죠. 어머니,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건강하고 매일 밥도 잘 먹어요. 바람이 불어워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살아남아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 후회요? 있죠. 많아요. 하지만 후회보다 감사가 더 커요. 정태호 씨를 만난 것, 별일을 낳은 것, 유진이의 엄마가 된 것, 이 땅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사는 것. 전부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선택은 너무 잔인하고 어떤 선택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선택해야 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니까요. 저는 그날 선택했어요.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그 잔인한 선택을, 그 선택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가세요.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당신의 딸은 끝내 효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셨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알거든요.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원망한 적 없었다는 걸.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강수련. 아니, 이제는 정수련이 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